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거를 조금 더 보충, 심화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그리고 춘향전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이 조금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춘향전은 대체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기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춘향, 넌 기생이야 라고 강조하는 당시의 실정법 사이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 충돌은 개인의 목숨을 내던질 정도의 용기를 갖고서 저항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언뜻 개인의 욕망 같지만 사실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욕망하고 맞닿아 있었던 거고, 그 당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은 결국 우리 모두 인간이야. 너희는 우리 위것 아래것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뭐 마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를테면 양반을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 재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비들을 팔고 사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된 거죠. 뭐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 하는 얘기가 벌써 그 옛날 전서부터 나왔어도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목숨 걸고서 나는 인간으로 대우해줘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춘향을 여성 영웅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춘향과 단지 재산, 재물에 해당하는 춘향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정의 사이의 갈등이고, 그 갈등은 굉장히 엄중한 봉건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돼서 춘향전의 2본만 하더라도 200종류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역에서 춘향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언뜻 봤을 때 무정의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게 바로 근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식, 물음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과연, 물음표만 갖고 안 되면 앞에 부사까지 붙여서 과연 그럴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 안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이제 틈들이 생기고,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건 어차피 완벽한 어떤 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자를 붙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교황님도 말씀을 하시죠. 동성애 문제가 논쟁하는 시간에 가난이나 퇴치해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종래의 교황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있고, 동시에 또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또 집요한 지금 저항의 직면에 있겠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도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을 붙여보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주제의식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의제라고 하죠. 요즘 아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젠다 설정을 할 수 있는 신문이 영향력이 높은 신문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고 여러 가지 탐사도 하고 뭘 파헤치고 하는 팩트 확인에도 중시하게 있지만,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 신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젠다 설정, 사실상 우리는 근데 여기에 머물고 있죠. 문제풀이,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의 문제풀이의 정도입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는 역시 문제에 불과해요. 주제를 생각하고 좀 더 상위 차원의 의제를 생각하는, 내 삶의 아젠다는 뭐냐, 우리 사회의 아젠다는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미래의 아젠다는 뭐냐 하는 식으로 사고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또 조금 더 보충해 설명드리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공통점의 축, 그 다음에 차이점의 축을 떠올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존재가, 이 X가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 뭐 기호화시켜서 얘기하면 정의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을 X라고 놓고 요거는 알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대신에 사과를 모르면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사과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면, 이를테면 여기에 파프리카라고 써놓으면 뭐야? 저게 왜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아시니까. 사과를 아시니까 이걸 사과라 해도 고개를 끄덕거렸지. 이걸 제가 만약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공통점을 따져서 이게 라게이스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그러면 사과를 라게이스라고도 말하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이건 사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지겠죠. 뭔 소리야 저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홍어 국강부사 아우리에 스타키 했는데 왜 사과가 아니래?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모르는 거고 요거는 아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봐라 그러면 또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노예는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 범위를 요것보다 살짝 크게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알죠. 네, 알죠. 인간은 뭐 귀족도 있고. 근데 그 귀족하고 시민하고를 제외한, 그런데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존재를 바로 노예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또 찾아봐야 돼요. 그 결과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을 찾다 보면은 사전을 찾다 보면 더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 거죠. 알 수 있는 살짝 높아야 돼요. 노예는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우주의 생명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요 거리는 짧을수록 좋아요, 사실. 요 거리는. 이게 너무 커버려서 우주의 생명체식으로 얘기하면 막 먼지 하나 설명하는데 우주 전체를 갖고 설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는 짧을수록 좋다. 어쨌든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가만 보면 이거는 공통점이고 이건 차이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단 상대는 공통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짐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유치원 학생들한테, 유치원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노예가 뭐예요? 그랬을 때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인간이야. 뭐예요? 합법이? 사고팔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제 점점 입이 닫히는 거죠. 뭐야, 뭐 물어봐도 답도 못 해주면서 더 어렵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더 이상하게 이해될 수 없게 설명.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의는 기본적으로 해서 까다롭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 차이점과 공통점의 시각에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류라고 하는 상위와 하위의 관계를 갖고 하나의 점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의 점을. 자, 곁들여서 하나 더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 지점은 이런 겁니다. 사과를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씨, 껍질, 과육, 과즙.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사과인데요? 사과를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류가 아니라. 분석. 사과를 마치 이 경우에 해부하듯이, 분해하듯이 쪼개가는 거죠. 이거는 씨라는 사과가 아니에요. 씨사과,
껍질 사과, 과육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씨는 사과의 일종입니까? 뭐죠? 일부죠. 일종이니까 일부라고 말해주죠. 부분도 맞는 말이지만 일부예요. 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는 거. 이거는 분석이에요. 이 분석도 많이 써요. 심리적 분석이라든지 뭐 무슨 사회적 분석이라든지 문화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이죠. 근데 그거는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은 없어요. 이건 그냥 부분들을 나열했을 뿐이에요. 부분들을. 이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되는 관계로. 그러니까 무슨 트랜지스 라디오랑 뭐 요즘 그런 건 없겠군요. TV를 분해하듯이 은체를, 유기체를 해부하듯이 쪼개나오면 그건 분석의 사고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홍옥도 사과예요. 개념상의 상위냐 하위냐의 차이일 뿐이지 오히려 이 사과보다 홍옥이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사과 좀 줄래? 했을 때 정말 홍옥 매니아한테 사과 좀 줄래? 했는데 국감 갖다 주면 욕하죠. 홍옥 매니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실걸요?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홍옥은 꼭 내가 계절이 가기 전에 꼭 먹는다. 미리 주문하시죠. 홍옥 매니아들은 미리 주문하세요. 꼭 챙겨요. 예? 예. 그거 한 달도 안 되니까 미리 주문을 먼저 해갖고 그때 꼭 내 앞에서 와야지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정도. 그 다른 사과는 그게 우리는 주로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또 사과는 뭐가 최고야라는 유행 멘트, 국강이 최고야라는 개그 우먼의 그 멘트도 있었죠. 사과는 국강이 최고야. 맛있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홍옥이 정말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홍옥을 맛보시긴 하셨나요? 어떻게 그거부터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다. 홍옥을 먹어보긴 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그렇지만 주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선 주문할 정도. 근데 선 주문할 정도의 홍옥에 강한 끌림을 갖고 계신 분들,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눈에는, 그분들에게는 나머지는 사과도 아닐 거예요. 나머지를 굳이 선 주문해까지 해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합쳐도 이것만 못한 그런 관계도 돼요. 국강이나 부사 먹느니 나는 그냥 홍옥 먹는다. 안 먹으면 안 먹지 저는 또 닭고기가 그래요. 닭고기를 주면 저는 먹나 안 먹나 하는데 요즘은 닭고기라고 하면 완전히 국민 음식처럼 되버렸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맛을 잘 모르겠어요. 먹으면 먹는데 굳이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닭고기를 역 매니아인가? 안티 매니아가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개성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는 거죠. 계속. 구체적으로 갈수록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실체와 가까워져요. 근데 이 사과가 더 올라가서 과일로 되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점점 멀어지는 추상적인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추상과 전체의 차원이고 이거는 이 분석은 전체와 부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부냐 일종이냐 따져보면 간단하게 돼요. 그냥 간결하게만 정리한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책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의 종류가 뭐지? 이것들은 어떤 부분들로 쪼갤 수 있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쪼갰는데 화학적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지? 심리적으로 쪼개볼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과를 전체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시각으로 따질 수도 있죠. 이를테면 동양권에서는 사과를 별로 그렇게 높이 치진 않아요. 사과 대신에 뭘 중시하죠? 복숭아예요. 무릉도원이에요. 복숭아를 높이 치고 옥황상제도 복숭아를 드시지 옥황상제가 위에서 사과를 먹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저쪽에서 뭐합니까? 사과를 먹어요.
윌리엄 텔도 사과를 뭐 사과가 머리 위에 있고 그거 쏘기 놀이하고 뭐 심지어는 무슨 뉴턴에도 뭐 사과가 떨어졌다고 하면 다 사과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동양권 왔으면 다 복숭아로 윤색됐을 겁니다. 다시. 물론 에덴 동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면 사과를 먹기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사과보다는 요거를 요거부터 먹고 저 매달려 있는 것은 나중에 먹어도 되고 요 움직이는 요놈부터 당연히 뱀을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를 펼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를 모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지금 과연 뭘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 말하자면 별자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전체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저거는 무슨 자리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형상을 부여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떠올리려고 하는 사고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다시 어떤 것들을 부분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의 사고방식하고 분석의 사고방식은 생각을 펼치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데, 또 무엇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가르칠 때는 설명해 주는 거고,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아까 배우고 싶은 희망과 소망이 많은 우리들이었죠.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분석해보고 분류해보는 이런 작업 없이 책을 읽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 정신을 집중하면서 읽으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독서 100편 의자 안에 했을 때 그 10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분류로도 한 번 읽어보고 분석으로도 읽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다 펼쳐보면서 정말 다각도로 심도 있게 파고 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독서 100편 이자연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100번 읽는다고 해서 생각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 그리고 설명, 그러니까 읽기 또는 쓰기 또는 설명하고 또는 뭐 이해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맞물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단순히 책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감수성을 펼쳐주고 다시 뭐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이 수용 과정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아까 욕망의 그런 몇 가지 배움, 힐링 뭐 이런 것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되고 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X축, Y축의 공통점이 뭐지, 차이점이 뭐지를 생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고들을 좀 펼쳐 주셔야 돼요. 과제를 이제 내드린 게 있죠. 책을 한 권씩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거 펼쳐 놓으시죠, 한번. 다 찾으셨어요? 그 책들을, 찾아 놓으신 책들을 팀별로 이렇게 모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의를 해보세요. 각 팀별로 모은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은 책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진, 이런 공통점을 가진 책이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죠. 자, 책들을 꺼내 놓으시고 여긴 다 손 들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찾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금 바꿔 말해 찾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정도는 또 있는데, 바꿔 말해는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말해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사고입니다. 자, 이질적인 ABCD 또는 A만의 달란 책 하나 있을 텐데, 어떤 책이건 그러면 제가 자, 이 세 권을 갖고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어떤 인간관계, 회복, 갈등, 위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살 겪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협상,
위기 구출. 아, 이게 그 위기였어요? 저는 경제 위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기 자살하려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부부간의 갈등 또는 저기 테러 위협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위기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을 자살을 안 하게 이제 하는 심리적인 네, 저는 제목만 보고 경제, 경영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경찰들이 이제 위기 협상할 때 협상가들이 나가잖아요. 자기 1등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협상하는 교육 책자. 전문서적인. 재밌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분야랑은 맞물리네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인간관계에 다 도움이 돼. 이거는 최극단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라 다른 사람에 대처하는 거는 수월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점에 방해되는 책이 있으면 하나 빼죠.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도 근데 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책 세 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범인의 생각이 뛰어난 해안이 있고 통찰력도 있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거 내면의 힘도 있고 여기 내면의 힘도 있고. 네, 공통점이란 건 결국은 이 모든 거에 대한 하나이니까 뭔가를 뺄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찾는 거니까. 아니 책 세 권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다 전체에서? 네네. 전체의 우리가- 공통점이요? 우리가 갖고 온 책의 공통점. 자, 팀별로 발표하실 분 한 분씩 정해주세요. 아까 발표하신 분 말고. 뭐, 자,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찾아냈는지 자체가 창의적인 겁니다. 정해진 건 없죠. 지금 갑자기 선생님들 앞에 지금 세 권, 네 권들의 책에서 개별적인 것들에서 찾는 거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입니다, 다. 어떤 기준으로 차이점을 찾았는지, 공통점을 또 찾아냈는지를 그 기준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맨 뒤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발표 시작됩니다. 한번 메모들을 해보세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지 테이블별로 책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는가, 설명되는가 하는 거죠. 자, 저희 저는요, 무슨 해야 되나요? 책이 위기 협상론, 돈이 보이는 플랫폼, 비즈니스 천재의 5가지 얼굴, 회복 탄력성, 이런 거였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공통점을 찾은 건 일단 대선되는 책이다. 네? 일단 다 책이다.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의 해안. 범상한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지식을 보여주는 책들이다.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지식.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이다. 예, 해결의 책들이다. 였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그것을 해결하는 가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심리, 경제, 비즈니스 이런 쪽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저희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우선은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고 그 어떤 정서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문제 해결의 지식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보셨고 다시 분야별로 지금 접근해가고 있다. 심리, 경제, 비즈니스는 경제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심리, 경제의 차원이고 그럼 분야별로 더 따질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 경제, 또 뭐 역사도 있겠고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무슨 지리, 정치, 뭐
이게 분야별이라고 하는 요 별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별개로 분야, 이건 이거 별도로 한 거니까 이 별자 붙은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서점이나 뭐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이점으로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도서관도 분류를 하죠. 분류학을 하죠. 또 생물학에서도 분류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류학, 뭐 린넨이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류학. 그 분류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잘 모르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기존의 것에 관계해서 모르는 것을 얹혀낼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 꽂아놓을까 가지고서 매년 분류학자들이 모여서 제시들을 하거든요. 분류는 기본적인 지식의 어떤 좌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학으로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체들의 그 분류학, 생물의 분류학도 있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식도 분류학이 되고, 도서관은 그런 분류법에 의해서 그 제시가 되는 거고,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디에 꽂히냐 가지고서 그게 학문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분야별입니다. 다음 테이블 저쪽으로 돌아보죠. 네. 지금 있는 책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책은 즐거움의 발견 플레이고요. 학습의 자유고 너희가 책이다 라는 세 가지 책인데요. 공통점은 첫 번째 종이다, 두 번째는 책이다, 세 번째 즐거움 뭘까요? 즐거움이 있다. 청소년을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놀이, 즐거움이 하나는 있다. 놀이, 독서, 학습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계몽성이다, 교육적이다, 자기 성장에 관한 책이고 의문이 많다고요. 차이점은 저자가 틀리다, 페이지가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 번역서가 아니다, 맞다. 네 번째는 출판사가 틀리다. 다섯 번째 공부 놀이로 구분된다. 여섯 번째는 사파가 있고 없고다. 사파 여부. 앞에 얘기한 거는 안 쓴 이유를 알겠죠, 선생님? 뭐 페이지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쓸 필요도 없는 차이점이 된 겁니다. 그죠? 너무나 뭐 어차피 뭐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그래 서로 뭐 머리카락 숫자도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이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번역서도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국내 저자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추천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문체부도 있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도 있고 저희 뭐 책으로 따뜻해서 만드는 교사들 책따세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우수 과학도서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늘 거기서 전제되는 공통 전제 중에 하나가 국내 저자를 좀 더 우대하자입니다. 근데 참 찾기가 어려운 게 국내는 대한민국 하나인데 국외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저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저자를 우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물리적인 양으로 봤을 때 1개국 대 나머지 100몇 개국, 200몇 개국 뭐 이런 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저자를 우대해 준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지식을 많이 수입하는 정도의 것이고 수입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번역서가 참 많고 이런 학술서 같은 거는 거의 번역서가 많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참 어려운 책인데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뭐죠? 스티븐 호킹의 어떤 책 같은 것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번역서가 많이 아직까지도 많고요. 이 번역서 같은 것들과 국내 저자를 했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내 저자들의 몫을 좀 키워주자, 국내 저자를 발굴하고 우대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을 쓰신다고 하면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국내의 필자들을 육성하는 게 자국의 지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사파가 있냐 없냐 여부는 참 이것도 중요하죠.
이 사파가 갖는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파는 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행될 수 있고, 그림 없는 그림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아예 글자가 없는 그림책만 갖고도 충분히 되죠. 가만 보면 그런 책들이 있어요. 사진만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진만. 사파만 있는 책들도 있죠. 또 사파 때문에 샀다는 사람들도 있죠, 책을. 그러니까 이회수 씨 같은 경우에 책은 거의 사파 본인이 그리잖아요.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찍찍 그렸는데 또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그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파라고 하는 것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책을 쓰시는데 내가 책을 쓸 때 이 사파를 쓸까 말까, 이것도 따져볼 만한 것이 되죠. 또 네, 여기 그나저나 참 좋은 책을 찾아오셨죠? 예. 저희는 저기 고용과 성장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과학 한잔 하실래요?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는 저 허병도 선생님이 좀 빌려주신 책을 참고로 해서 보니까 어떤 분야의 논리적인 서술이 들어가는 전문적인 서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논리성, 전문성, 네. 그리고 외국인 저자가 아닌 한국인 저자. 네. 그리고 차이점은 논리적인 서술은 들어가지만 분야는 다양하다라는 거. 어떤 다양함이죠? 여기에서는 고용과 성장은 저기 경제고 그리고 과학 한잔 하실래요는 과학,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는 정치. 그렇죠, 정치. 그럼 분야도 있고 주체를 청소년으로 잡으니까 또 책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국내 저자 중에서 이제 주체의 차원으로 보자면 이제 국내 저자냐 아니냐도 되지만 청소년이냐 아니면은 이를테면 장년층이 쓰냐 아니면 노년층이 쓰냐. 요즘은 노년층이 쓰는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노년층이 쓰는 책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중장년층에 있던 저자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노년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비로소 은퇴를 하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60대라는 나이가 아직은 체력을 갖추고 있고, 또 뭐 자식들의 어떤 혼사나 뭐 이런 것도 다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다. 그래서 60대의 저자군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층 저자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노인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거를 뭐 지금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장년층이 뭐 노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든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읍디다, 이렇게 뭐 노인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년의 그런 작가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쪽을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노인을 위한 정치학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계속 연관하면 조합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책들이 나오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네, 넘어가시죠. 지금 카메라 한 대가 지금 바쁘게 움직여요. 저희는 우리 가족 관절 질환 해결책, 정의란 무엇인가, 나만의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세이건의 공통점은 나만의 책 쓰기 아닌가요, 선생님? 네, 나만의 책 쓰기. 네. 굉장히 좋은 책이죠. 자기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준다고 하는 의무점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공통점과, 또 하나는 독자를 향해서 개인의 그 경험이나 개인의 성찰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의 경험과 대상을 상대로 한 그 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차이점은 역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 의학 뭐 이런 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였고, 하나는 실용적인 글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철학적인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지금도 보면 대충 이렇게 정리되죠. 문제 해결인데 주로 경험상에서 나오는 노하우죠. 실제로 저도 가르쳐 보니까 좋더라, 이게 좋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한 것들을 갖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좋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가르쳐본 경험으로 지금 저는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쓴 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현장주의자다, 현장 중심에. 그래서 현장, 그러니까 제 교육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것들을 정리해서 써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장을 제가 계속 이제 새로 찾고 뭐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모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죠.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현장에서 어쨌든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학생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좀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다르다 했는데 이야기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이야기 주제가 다르다는 건 철학과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야기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인터뷰 형식의 책도 있다고요. 가상 인터뷰식의 책도 있고, 전해드렸죠. 이 인물의 공민왕과의 인터뷰. 좀 어떻게 그 종이 연습 워크시트에 드렸죠. 공민왕과의 인터뷰 형식도 있고 편지투로 쓸 수도 있어요. 아들에게 주는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또 정약용 선생의 편지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편지만 모아놓은, 그러니까 수많은 글 중에서 편지의 글들만 모아놓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나리오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이야기 방식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김영하 선생님이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다 하셨죠. 아버님? 선생님이 쓰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뭐였죠, 그게? 아버님, 어머님, 전상서. 그러면 그때 전상서라고 했을 때는 편지투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쓰실 것인지, 그냥 회고하듯이 써나갈 것인지, 아니면 편지투 형식으로 계속 써나갈 수도 있어요. 전상서라고 하는 건 편지니까. 편지를 전상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는 선생님 전상서, 선생님 전에 쓰는 상서라는 뜻이죠. 전에 그 앞에 올리는 상서. 그러니까 전 띄고 상서거든요. 그래서 편지투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뭐 회고식으로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일기투로 쓰실 것인지, 이거 다 다르죠. 아니면 조합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일기투로 하다가 중간중간 뭐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소설들도 있잖아요. 쭉 나오다가 누구의 편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 소설들도 있고. 그러니까 방식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고민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책들을 계속 보세요. 아, 이건 어떤 방식으로 써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책들이 재밌게 다시 보이시는 거죠.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문학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느릿느릿,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셔서 아주 그 오묘한 맛을 갖다가 계속 음미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고, 다른 분야, 문학 분야가 아닌 다른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필요한 부분만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시면 돼요. 책이 많은 사람한테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다가 아니라 몇 번이나 읽었느냐가 오히려 중요하고, 또는 뭐 한 번을 읽어도 정말 깊이 있게 읽느냐. 그러니까 느리고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맛을 즐기는 것이 문학 작품의 책 읽기라면, 그 외의 책들은 철저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의도에 맞춰서 읽어야 되죠. 일단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읽으시라고 그랬죠? 쓰기 위해 읽는다는 것을 갖고 읽으시라는 거죠. 쓰기 위해. 또 다른 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때는 가르치셔 읽어야 될 책들을 빨리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읽어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문학 작품은 단 한 줄이라도, 단 10줄짜리의 윤동주의 서시라도 1년이건 5년이건 읽어야 됩니다.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매치 뭐 한 편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술의 차원, 언어 중에서도 가장 뭐 순도 높은 그런 예술의 차원이고, 그 외의 것은 자기 의도에 맞게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이야기의 주제가, 내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 서로 연결도 시켜보시고 방식도 차이를 내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또 이쪽으로 가시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져온 책은요. 첫 번째가 미움받을 용기하고요. 그다음에 군주론, 그다음이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이렇게 세 가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들이고요. 문제 해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지식을 주는 글, 그리고 세 번째가 사파와 글이 이루어진 책이고요. 네 번째가 교양서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그 숙제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어가 다들아 책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하나는 그 무채색으로 되어 있고 두 개 책은 컬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표지 아니면 본문? 그 안쪽에 내용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두 가지 책은 주석 각주가 달려 있는데 하나 책은 하나도 없고요. 네. 하나는 신간이고 두 번은 그 오래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여기도 또 나오죠. 주석 여부. 주석을 달 것인지 말 것인지. 주석을 다는 방법은 각주가 있죠. 말하자면 본문의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위에 1번 하고 1번 아래다가 이렇게 쓰면 각주라고 하고, 그 글의 맨 뒤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그건 미주라고 합니다. 꼬리미주 써서. 미주, 각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주와 각주. 그리고 아예 본문에 쓰는 경우도 있죠. 뭐 관찰사 이렇게 썼으면 괄호 열고 관찰사라 하면 현재의 지사에 해당하는 거로 뭐 하고 괄호 닫는 식으로. 어떤 방식이 더 좋으세요, 선생님들은? 중간에 이렇게 괄호를 넣는 거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자꾸 흐름이 끊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밑에 각주를 두는 게 편리하다 하는 분도 있고, 자꾸 끊긴다. 미주를 두는 게 차라리 좋다. 아니다. 뭐 맨날 그 글의 뒷편만 봐야 되기 때문에 싫다 하고, 이게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여기서 간단히 따져볼까요? 괄호 안에 넣는 게 좋겠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2, 4, 5, 6분. 그 페이지 아래에서 즉시 볼 수 있게 하자. 2, 4, 6, 12, 14분. 맨 끝에 있으면 좋겠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나라도 들어야지. 네. 이렇게 줄을 다는 것은 본문의 주, 요 본문, 그리고 각주, 미주 이렇게 되는데, 각주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출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아예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박스를 쳐놓는 거죠. 이런 방식의 책들 보셨죠? 박스를 쳐놓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편집에 관한 것이죠. 이거는. 저도 밑에 있는 게 좋은데, 사실은 각주로 있는 게 좋은데, 각주를 쓰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풀어서 써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편집자들은 많이 해요. 편집자들은. 쭉 읽어갈 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시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저 뒤편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덮어버린다 하는 것 때문에 본문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해서 괄호 또는 이런 박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실 책도 내가 어떤 걸 택할까, 어떤 방식의 그걸 택할까, 또는 아예 이런 거 없이 그냥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사 곧 현재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살짝 바꿔 말해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현재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거기도 테이블에 그래도 발표를 하셔야지. 자, 황선아 선생님이 해보실래요? 근데 그러면 저기는 못 하시나? 누가 대신 필기 좀 해주세요. 지금 황선아 선생님이 필기하느라 지금. 발표는 처음 해보는데요.
제가 책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3가지 찾아놓았거든요. 어떤 걸 찾았냐면요. 첫 번째는 회사 일에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탄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책 쓰기를 찾았었는데 네. 이 3가지 책의 공통점은 뭔가 설명하는 글이고 문학적인 글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처세술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였고요. 처세술이라기보다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어떤 회사 생활에 대한 기술, 두 번째 책은 심리적인 어떤 기술, 세 번째는 글쓰기에 대한 기술. 그래서 어떤 그 사용에 대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였고, 차이점은 각각 분야가 달랐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3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독자가 달랐다, 예상 독자가 달랐다라는 점을 찾았습니다. 네. 독자가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져보니까 전체 흐름도 알 수 있고, 전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읽고 있는가. 대체로 뭔가를 해결해주는, 뭔가 책에서 답을 얻고 싶은 것이죠. 답을 얻고 싶다. 그리고 그런 책은 돈 주고 사도 안 아까운데 나머지 책은 그거 왜 사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뭔가 전문적이고 혹은 경험적이고 그래서 또는 계몽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책으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책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책으로 나온 거죠. 지금 선생님들 눈앞에 떠 있고 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의 책들이었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일 수밖에 없죠.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고 논증해 줘야 되거든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입니다.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서적이거나 논리적인 서적에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3번째 책은 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기술만 쓰려고 한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문적인 성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읽기와 쓰기, 들숨, 날숨 얘기하고 그것이 삶, 그것이 여행,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세상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인문적인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스킬 차원에서만 얘기 드렸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싶어요. 그래서 기술 플러스 기술을 들어갑니다. 분명히 노하우를 제가 어쨌든 제시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우리들의 삶, 사회, 뭐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쳤을 때는 단순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매뉴얼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자동차 사면 매뉴얼 따라오잖아요. 거기는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동차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인문적인 성찰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 써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순 매뉴얼보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냄새, 뭐 삶의 향기, 세상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완전 단순한 정보 지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고속도로에 그냥 막 꽂혀져 있는 그런 정도의 단순 정보 전달밖에 안 되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새로운 길이 뚫리고 또 새로 뭐 시각이 바뀌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폐기되는 책들인데 이왕 책을 쓰신다면 저도 그러한 생각으로 쓰는데 오래오래 가는 책을 쓰고 싶은 거죠. 그 제가 쓴 그 나만의 글쓰기 그 책도 93년에가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넘게 되시죠. 지금 그 살아남은 책이 됐는데 앞으로 뭐 조금 더 살아남았으면 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 돼서 그냥 막 소멸되는 책보다는 같은 이러한 기법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거지만 어떤 성찰 이런 것을 담는 것이 책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나도 다 아는 뭐 이를테면 뭐 라면 끓이는 방법 정도, 뭐 라면 봉지에나 써 있는 지식 정도. 그래서 그 사람만의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통찰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됐을 땐 굳이 그 책을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경험을 갖고 노하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쌓아가실 거고 더 계속. 그럴 때 이것과 함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이게 근대적 가치냐 봉건적 가치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가치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당대에 잘 먹고 잘 사자 주의냐?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을 담아 놓으셔야 독자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그냥 봤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정도, 팽개쳐지는, 그러니까 조금 값비싼 종이었다가 이제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으로서 여러 가지의 책들의 공통점, 속성도 지금 하나씩 따져보게 된 거죠. 자, 그러시면은 잠깐 쉬셨다가 이제 신문을 활용해서 퀴즈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 선물을 들고 오느라 제가 일산에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십시오. 한 5분 정도만 쉬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